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각각 아테네와 로마 최고의 갑부였던 두 사람 니키아스와 크라수스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결국 수만 명의 정규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제국의 운명까지 꺾어버린 대재앙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뼈아픈 답을 들려줍니다. 탐욕이 부른 제국의 대재앙 지금 시작합니다. 고대 지중해 세 개의 패권을 쥐었던 두 거대 제국 아테네와 로마. 이 두 나라는 각각 전례 없는 군사적 대재앙을 겪으며 제국의 명운이 꺾이는 치명적인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참사의 중심에는 모두 당대 최고의 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와 허영심이 어떻게 제국의 쇠퇴를 앞당겼는지 그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415년부터 413년까지 벌어진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아테네는 이 원정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며 민주정의 근간이 흔들렸고 고대 지중해 패권국으로서의 쇠퇴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약 360년 뒤인 기원전 53년 이번에는 로마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치명적인 대참사를 겪습니다. 막대한 군사력을 상실한 이 패배는 로마 공화정의 팽창주의에 심각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위인들을 짝지어 그들의 미덕과 결함을 교차 분석한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이 두 참사의 책임자인 니키아스와 크라수스를 완벽한 대조군으로 묶어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들의 파멸이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필연적 비극이었음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첫째는 오만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철저히 망각한 채 동시대 경쟁자들을 향한 맹목적인 질투와 허영심에 휩싸여 스스로 사지를 자초했습니다. 둘째는 비겁함입니다. 대중의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소신을 꺾고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의 정규군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셋째는 맹신입니다. 군사적 전술보다 점성술과 미신에 집착하다가 국가의 명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결함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이 두 사람을 비교 열전으로 묶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궤적이 보여주는 기묘한 대칭성 때문입니다. 막대한 부를 어떻게 축적했고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두 사람의 생애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니키아스는 기원전 470년경 아테네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우리온 은광의 노예 1000명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크라수스는 기원전 115년 로마의 전통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엔 좁은 집에서 검소하게 자랐지만 술라의 내전을 거치며 거부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미덕도 있었습니다. 니키아스는 사제를 털어 신전을 짓고 합창단을 후원할 만큼 관대하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사생활이 검소했고 낯선 이에게도 친절했으며 친구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만큼 대인관계가 원만했죠. 권력의 부상 과정을 볼까요? 니키아스는 페리클레스 사후 선동 정치가 클레온에 맞서 온건파를 이끌며 대중의 지지를 확보했고 크라수스는 화재로 불탄 건물을 헐값에 사들이고 노예 무역을 벌이며 로마 최고 부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니키아스는 민중을 두려워하는 비겁함 그리고 비합리적인 미신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문제였습니다.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 같은 동시대 영웅들에 대한 깊은 군사적 열등감 그리고 끝을 모르는 탐욕과 오만이 문제였죠. 사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니키아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이던 기원전 421년 50년 기한의 니키아스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명성의 절정을 누렸고 크라수스는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했으며 기원전 60년에는 제1차 삼두정치까지 결성한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니키아스는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시칠리아 원정의 사령관이 되어 우유부단함으로 일관하다 아시나루스 강에서 괴멸당했고 포로로 잡혀 치욕스럽게 처형되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아무런 명분 없이 파르티아를 침공했다가 카르아이 전투에서 대패하고 평화교섭 중 피살되어 참수당했습니다. 이제 그 몰락의 과정을 한 사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니키아스입니다. 우유부단함과 미신이 초래한 시칠리아의 비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니키아스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전성기를 누린 인물입니다. 라우리온 은광의 노예 대여 사업으로 아테네 최고의 갑부가 되었죠.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재산 축적 과정이 크라수스에 비하면 도덕적으로 훨씬 결백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극장을 수리하고 델로스 섬에 거대한 청동 종려나무를 바치는 등 사재를 아낌없이 털어 민중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를 이끌어야 했던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대중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책임 회피, 그리고 점성술과 미신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죠. 그는 권력을 쥐고도 선동가 클레온이나 알키비아데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유부단함을 보였습니다. 동시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여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합니다. 기원전 415년 야심에 찬 알키비아데스의 주도로 아테네 미네는 시칠리아 원정을 결의합니다. 니키아스는 이 원정이 아테네의 국력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짓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미네는 오히려 반대파인 그를 알키비아데스, 라마코스와 함께 공동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총극을 벌였죠. 자신의 소신을 꺾고 사령관직을 수락한 바로 그 순간 니키아스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원정 초반 신성 모독 혐의로 본국에 소환되던 알키비아데스가 망명해버리고 용맹한 라마코스마저 전사하자 원정대의 정권은 니키아스에게 떨어집니다. 불행히도 당시 그는 심각한 신장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지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테네군은 그의 소극적인 전술과 스파르타에서 파견된 명장 길리포스의 맹활약으로 인해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죠. 아테네에서 출발한 대함대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로 향했습니다. 아테네군은 시라쿠사를 포위하는 성벽을 쌓으며 공성전을 벌였지만 전투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군의 거센 반격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제국의 국력을 통째로 쏟아부은 이 무리한 침공은 결국 아테네의 쇠퇴를 불러온 치명적 패착이 되고 맙니다. 아테네에서 데모스테네스가 대규모 증원군을 이끌고 도착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는 듯 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가였던 그는 지지부진한 공성전을 타개하기 위해 자정 무렵 에피폴라이 고원을 장악하는 야간 기습을 감행합니다. 초반에는 적의 요새를 함락시키며 성공을 거두는 듯 했죠. 그러나 달빛만 어스름하게 비추는 좁은 고원 위에서 진영이 무너진 채 추격에 나선 아테네군은 치명적인 아군오인 사격에 휘말립니다. 결정타는 뜻밖에도 노래였습니다. 아테네의 동맹으로 참전한 아르고스와 코르키라의 병사들이 도리아인 특유의 전승과 파이안을 부르자 이오니아인이었던 아테네군이 이를 같은 도리아인인 적 시라쿠사군의 노래로 오인해 극도의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아테네군은 서로를 적이라 믿고 살육전을 벌였고 수많은 병사들이 혼비백산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에피폴라이 패배 직후 데모스테네스는 즉각적인 함대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니키아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적들과 민중에게 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비용과 명성에 집착한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였죠. 마침내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 철수에 동의하고 정군이 함대에 오르려던 기원전 413년 8월 27일 밤 하늘에 붉은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징조에 병적인 공포를 느끼던 니키아스는 즉각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고 달빛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3번의 9일, 즉 27일 동안 절대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에 따라 정군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이 결정적인 지연은 아테네 함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라쿠사 해군은 아테네 함대를 대항구 안에 가두어 철저히 섬멸했고 배를 잃고 육로로 퇴각하던 4만 명의 아테네 보병들은 아시나루스 강에서 갈증에 허덕이며 물을 마시다 시라쿠사 기병대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채석장의 노예로 팔려갔고 항복한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처형되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리더의 미신적 공포가 제국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로마의 크라수스입니다. 벌처 자본가의 허영심이 빚어낸 무모한 제국주의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출발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마리우스 파의 숙청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그는 스페인의 동굴에 숨어 지내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기원전 82년 술라의 내전에 합류한 그는 콜리나 문 전투에서 결정적 공로를 세우며 권력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사생활이 의외로 검소하고 절제되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형제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지켰고 로마 시민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 대접했으며 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불러줄 만큼 정치적 친화력도 탁월했죠.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술라의 살생부에 올라 처형된 자들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며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로마 시내에 화재가 잦아지자 500명의 노예 소방대와 건축가들을 조직했는데 건물이 불탈 때 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다가 절망에 빠진 집주인과 이웃들에게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에야 소방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재건축하는 극악무도한 벌처 자본가의 방식을 취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로마 시내 부동산의 상당수를 장악한 그의 재산은 파르티아 원정 직전 무려 7,100탈란트에 달했습니다. 기원전 71년 크라수스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군단을 조직하고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을 진압하며 공화국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개선식의 영광은 반란의 잔당을 소탕한 폼페이우스에게 돌아갔죠. 이것이 크라수스 평생의 트라우마이자 폼페이우스를 향한 질투와 열등감의 근원이 됩니다. 기원전 60년 그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결성하며 막후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갈리아에서 연전연승하는 카이사르와 동방을 평정한 폼페이우스의 눈부신 군사적 명성 앞에서 그는 늘 2인자 콤플렉스에 시달렸죠. 기원전 56년 루카 회담을 통해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60대의 크라수스는 부족한 영광을 채우고 동방의 무한한 부를 긁어모으겠다는 일념 하에 로마 원로원의 승인도 정당한 전쟁 명분도 없이 무리한 파르티아 침공을 감행합니다. 크라수스는 안티오키아에서 7개 보병 군단과 기병 4,000명, 경보병 4,000명, 약 4만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동맹인 아르메니아의 왕 아르타바스데스 2세는 로마 중장보병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파르티아 기병의 우회를 막을 수 있는 산악지대 경로를 강력히 권고하며 4만 명의 추가 병력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최단거리로 적의 수도 크테시폰을 치겠다는 오만함으로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제우그마를 건넌 그는 폼페이우스 시절부터 로마와 알고 지내던 오스로에네의 족장 아리암네스를 길잡이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아리암네스는 파르티아에 매수된 이중첩자였습니다. 그는 파르티아군이 오합지졸이라 속이며 크라수스를 발리크강 유역의 탁 트인 개활지로 유인하죠. 참고로 과거에는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라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으로 속아서 끌려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참모대학의 그레고리 호스포도르의 현대 연구에 따르면 발리크강 루트는 봄철 해빙수로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전통적인 카라반 교역로였다고 합니다. 즉 지형에 속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의 전술을 무시한 교만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기원전 53년 6월 초 카르아이 인근 평원. 파르티아의 젊은 천재 장군 수레나의 부대는 약 1만 명, 수적으로는 크게 열세였지만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중장기병 1,000명과 기동성이 뛰어난 군기병 9,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전투가 시작되자 파르티아군은 기괴한 소리를 내는 북을 울려 로마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뒤 덮어두었던 천을 벗겨 번쩍이는 갑옷을 드러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크라수스는 각 변이 12개 코호트로 구성된 거대한 방진을 짰지만 이는 군기병에게 거대한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군기병들은 로마군의 방패와 갑옷을 뚫는 강력한 복합공으로 화살비를 퍼부었고 로마군이 진영을 풀고 다가가면 뒤로 도망치면서도 몸을 돌려 화살을 쏘는 파르티안 샷으로 조롱했죠. 로마군은 적의 화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방패로 버티는 귀갑진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평선 너머에서 수레나가 준비한 1,000마리의 낙타 부대가 수만 발의 화살을 싣고 나타나 군기병들에게 무한 탄약을 보급하는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견디다 못한 크라수스는 아들 푸블리우스에게 갈리아 기병 1,000명과 보병을 내주어 반격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수레나는 거짓 태각으로 이들을 본대에서 멀리 유인한 뒤 무거운 랜스로 무장한 중장기병을 돌격시켜 완전히 짓밟아버렸죠. 잠시 후 파르티아군은 창끝에 꽂힌 푸블리우스의 수급을 들고 나타나 로마군 진영을 조롱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크라수스는 전의를 상실했고 밤이 되자 살아남은 병사들과 함께 시나카 산악지대로 패주합니다. 이후 수레나는 크라수스에게 평화교섭을 제안합니다. 크라수스는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로마 군단병들이
무기를 부딪히며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압박하자 비참하게 말에 올라 협상장으로 나갔고 결국 난전 중에 살해당합니다. 로마 최고 갑부의 허망한 원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 그의 머리와 오른손은 파르티아의 왕 오로데스 2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첫째는 로마의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가 전하는 녹은 황금 일화입니다. 파르티아인들이 로마 최고 부호의 탐욕을 징벌하기 위해 그의 입에 끓는 황금을 부어 넣으며 황금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실컷 마시라고 조롱했다는 기록이죠. 다만 현대사학계에서는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로마의 부패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풍자하기 위한 후대의 수사적 창작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둘째는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에우리피데스의 연극 바카이 일화입니다. 아르메니아 궁정에서 오로데스 왕과 아르타바스데스 왕이 연애를 즐기던 중 크라수스의 수급이 도착했는데 마침 바카이를 공연하던 비극 배우 이아손이 가짜 소품 대신 크라수스의 실제 머리를 움켜쥐고 아들의 목을 벤 아가베 역을 연기하며 우리가 산에서 사냥감을 가져왔노라 라고 외쳤다고 하죠. 로마 최고 권력자의 머리가 적국의 연회장에서 한낱 연극 소품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는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었을까요? 그의 비교론 싱크리시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두 인물의 부와 권력 행사 방식 그리고 최후를 엄밀하게 저울질했습니다. 먼저 부의 축적입니다. 니키아스의 부는 은광운영이라는 정당한 산업활동에서 나왔지만 크라수스의 부는 타인의 화재와 죽음을 기회로 삼은 폭리에서 비롯되었으니 니키아스가 훨씬 도덕적이라고 평가했죠. 정치적 행보에서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크라수스는 목적을 위해 폭력과 뇌물을 서슴지 않았고 니키아스는 정적을 억압하기보다 끊임없이 양보하며 민중에게 아첨했습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는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한 크라수스보다 시민을 두려워하며 굽실거린 니키아스의 비겁함이 리더로서 더 치명적인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최후에 대한 판결은 더 냉정합니다. 크라수스는 오만하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협상장에는 부하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고 적의 배신으로 죽었습니다. 반면 니키아스는 살육의 현장에서 도망치다 못해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게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적장 길리포스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했죠.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는 니키아스의 죽음이 크라수스의 죽음보다 훨씬 치욕적이고 비겁했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사료들 사이에는 시각차도 존재합니다. 시칠리아 원정에 직접 참전했던 동시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평가는 훨씬 온건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는 니키아스가 월식 앞에서 망설인 것을 두고 다소 점술에 지나치게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고 건조하게 서술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신장병의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의 덕성, 아레테를 고려하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을 사람이 아니었다며 깊은 동정을 표했죠. 반면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니키아스의 비겁함과 점쟁이 의존증을 신랄하게 조롱했습니다. 크라수스에 대해서도 로마사 40권에서 파르티아 원정을 상세히 다룬 카시우스 디오는 도덕적 비판보다 로마의 제국주의적 팽창, 본능과 무력 충돌의 지정학적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두 부자의 몰락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니키아스와 크라수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정치와 경영, 조직 문화가 직면한 부조리를 해부할 수 있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니키아스의 실패는 책임 회피형 리더십과 매몰 비용의 오류의 전형입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철수해야 함에도 실패의 책임을 지기 싫어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합리적인 군사 데이터가 아니라 점성술이라는 비과학적 권위에 국가의 명운을 통째로 외주화했다는 점이죠. 위기의 순간의 과학적 판단 대신 미신과 점술에 의존해 골든타임을 놓친 니키아스의 모습, 어딘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무속적 배경을 가진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판단이 좌우되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강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리더가 객관적 조언자 대신 주술적 해석에 집착할 때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어떻게 침몰하는지를 니키아스는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이미 공화국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고도 본업인 금융과 부동산이 아닌 타인의 영역, 즉 군사적 영광에 눈을 돌렸습니다. 불타는 집을 헐값에 넘겨받던 그의 방식은 현대의 무자비한 벌처 펀드와 다를 바 없었고 아르메니아 왕이 합리적인 산악 루트 제안을 묵살한 것은
자본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오만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윤 창출의 천재였지만 경쟁 상대에 대한 열등감과 허영심으로 자신의 전공이 아닌 영역에 무리하게 뛰어든 사례,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삼성그룹의 자동차 산업 진출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집념을 쏟아붓고도 기존 시장의 높은 벽과 비합리적 중복 투자 앞에 막대한 적자를 내고 철수해야 했던 이 실패담은 자본력이 비대칭적 전문성을 이길 수 없다는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이 던지는 교훈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자본은 훌륭한 지도자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니키아스의 비겁함이 낳은 결정 장애와 크라수스의 탐욕이 낳은 맹목적 돌격은 방향만 다를 뿐 조직원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비교 열전은 오늘의 우리에게 묻습니다. 리더가 대중의 눈치를 보며 소신을 버릴 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콤플렉스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성과주의에 집착할 때, 제국의 대재앙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